여러분, 중국의 퍼스트레이디라 불리는 왕광메이 아시나요? 그녀는 류사오치의 부인으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중국의 첫 퍼스트레이디로 알려져 있죠. 또한 왕광메이를 이야기할 때 홍위병이 잡혀 50만 명이 모인 군중대회에서 비판을 받았고, 남편인 류사오치 역시 문화혁명 기간 체포되어 초라한 초가에서 사망했죠. 그녀는 투옥되어 남편이 죽는 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퍼스트레이디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문화혁명이 시작되자 마오쩌둥의 부인은 장칭은 제일 먼저 한일이 왕광메이에 대한 비판과 투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악연이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어쩌면 마오쩌둥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9차 대표 대회에서 왕광메이에 대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린벼오는 직접 판결서를 마오쩌둥에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마오쩌둥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목숨만 살려두려도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덕분에 왕광메이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심지어 류사오치와 마오쩌둥의 갈등도 왕광메이로 인한 것이라고 하죠. 왕광메이는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외모나 분위기나 매력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예난에 오자마자 마오쩌둥의 눈에 쏙 들었죠. 그런데 당시의 마오는 장친과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네 번째 결혼을 한지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오는 조용히 데이트를 많이 했죠. 대화를 할수록 점점 마음에 들었고, 안타깝지만 마오는 왕광메이를 류사오치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1948년 류의 6번째 부인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장칭은 왕광메이를 몰랐어요. 그들이 정식으로 알고 지낸 건 1949년 베이징으로 입성하기 전인 서백 파촌에서였죠. 왕광메이는 장칭을 언니처럼 좋아했다고 해요. 마오쩌둥이 소개했기에 왕광메이 또한 마오에 대해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었죠. 이런 관계는 장칭의 질투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 북대하에서 마오쩌둥은 왕광메이에게 수영도 가르쳤어요. 수영을 즐기는 마오는 가끔 왕광메이를 초대해 함께 즐기곤 했습니다. 중라나이에서 고위층 파티가 있을 때마다 마오쩌둥과 왕광메이는 사교 댄스를 추었습니다. 한 번은 루산을 등반할 때 마오와 왕광메이를 포함한 일행은 산중호수에서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장칭은 멋진 구름을 찍으려고 지리를 비웠습니다. 수영을 마친 일행은 장칭을 기다리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늦게 도착한 장칭은 그는 자신의 것이 최고이며 마누라는 남의 견이 좋다라고 빈정거렸죠. 당시에 왕광메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장칭이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수저를 챙겨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장칭으로 하여금 폭발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 건국 이래 마오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는 3년 동안 계획적으로 굶어 죽기 작전이라 불리는 대약진 등이 있죠. 어쨌든 이런 책임을 지고 마오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돼요. 1959년 류샤오치에게 국가주석 자리를 넘겨주게 되죠. 그러자 왕광메이는 퍼스트레이디가 된 건데요. 류사오치 또한 마오와 좀 다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해외 순방을 할 때 왕광메이와 동행하는데요. 집안 환경 때문에 외국어에도 능통한 그녀가 해외 순방할 때 화려한 치파오를 입고 나서자 외신들은 환호를 했죠. 당시의 외신들은 왕광메이에 대해 가장 아름답고 영민한 여인이라고 보도했고, 남편의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왕광메이에게 치파오 외교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장칭의 시기와 질투는 쌓이기 시작하죠. 장칭은 왕광메이가 해외 순방 당시 검은색 치파오를 입으라 했지만 왕광메이는 듣지를 않았고, 이런 보도들은 그의 분노를 자아냈죠.
아니, 나보다 입당한 시간도 혁명 경력도 짧은데 이게 말이 돼? 당시의 중국 지도자들은 해외 순방 시 부인이랑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이나 저우원라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금기를 깬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마오쩌둥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러자 마오는 그냥 냅둬라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광메이가 상처를 받을까 그랬을 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오가 불편한 거는 류사오치가 전면에 나서자 자신이 권력을 빼앗기는 듯 했거든요. 문화혁명 시 왕광메이가 당한 일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녀도 만만치 않아요. 1963년부터 중국은 4가지 청산운동을 벌여요. 이때 책임자로 류사오치는 왕광메이는 허베이성 도원현에 파견해요. 여기서 왕광메이는 이 운동의 팀장을 맡게 되는데 유명한 도원 경험이 탄생하죠. 왕광메이는 군중을 선동하는 군중운동을 벌이죠.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요. 이들은 미행보초 벌서기, 무릎 꿇기, 머리 숙이기 등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사실 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기껏해야 생산량을 좀 줄여서 보고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들은 비판 대상의 팔을 뒤로 묶어 날아가는 기러기라 했죠. 문화혁명 때 와서는 발전해서 비행기 태운다 그랬어요. 어차피 권력투쟁이 목적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눈에 가시라 할 수 있는 류사오치 부부가 주도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했죠. 마오쩌둥의 71세 생일 파티였죠. 평소에 술 잘 안 마시는 마오였지만 이날은 약주를 한 병 해요. 그리고 작심하듯이 말해요. 내가 군사위원회 주석이고 당 중앙주석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반란이라도 일으켜야 하나 하지만 다음날 마오는 야 어제 내 한잔하고 실수했으니 마음에 두지 마. 라고 전화를 돌려요. 그런데 신복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홍위병들이 조직되었어요. 마오쩌둥은 원하는 대로 정적인 류샤오치를 몰아냈고 장칭 또한 왕광메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장칭은 왕광메이가 마셜 장군의 통역을 맡았던 일부터 들추면서 미 제국주의 스파이로 몰아붙였습니다. 류샤오치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을 때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받은 보석 목걸이를 조롱하는 의미로 탁구공으로 만든 목걸이를 강제로 걸어 홍위병들 앞에 세워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50만 명이 모인 베이징 칭화대학 비판대회 석상에 서게 되는데요. 자신의 개발한 비행기를 탔어요. 흰색 치파오와 흰색 하이힐, 진주 목걸이는 자본주의에 물든 부르주아 상징이 되었고 수십만 군중들의 갖은 욕설을 들으며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완강하게 대응했던 왕광메이는 정식 재판정으로 끌려갔고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린비아오가 직접 판결문을 들고 마오쩌둥에게 보고했죠. 하지만 마오쩌둥은 목숨은 살려더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사실 왕광메이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참 많은데요. 그녀의 사치도 퍼스트레이디에 걸맞았다고 합니다. 류사오치 부부는 중나나이에서 3번 이사를 합니다. 맨 처음에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보여줬더니 거절하죠. 그래서 다시 별장을 지어 보여줬는데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3번째로 중나나이에 큰 자택을 지어 보여줬더니 그제야 만족했다고 합니다. 왕광메이도 너무 좋아했고 하루에 옷을 3번씩 갈아 입었다고 해요. 이들은 매일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왕광메이가 멋을 부리는 건 중나나이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중화권에서는 류사오치와 마오쩌둥의 갈등에 기름 부은 것이 왕광메이였다고 분석하죠. 마오 입장에서는 한 번은 품어보고 싶은 여인이었을지 모르나 어쩔 수 없이 썸만 타는 사이였겠죠. 마오쩌둥이 죽자 문화혁명도 끝나요. 장칭을 포함한 4인방은 모두 체포되고 장칭도 긴 옥살이를 하다가 자결해요. 유일하게 이 싸움에서 왕광메이만 승자가 된 거죠.